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과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많이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더불어 저희 소방관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보아 애초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생활력도 강하셨던 어머니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셨지만 19살 때부터 약국에서 일을 하시고 작은 회사의 격리 업무도 보셨습니다. 참하다, 얌전하다, 조신하다라는 말을 줄곧 듣고 사신 어머니는 매사에 신중하시고 꼼꼼하신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라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양아치의 바람둥이였답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리더니 그때부터 벌써 여자들을 여럿 울리고 다녔대요. 집안이 좀 살아서인지 성인이 되고서도 딱히 하는 일 없이 술 먹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으니 학교 친구들도 적고 일만 하셨던 어머니는 자신보다 4살 많은 아버지의 행실에 대해 알 턱이 없었죠. 그래서 그 인간이 어머니를 열심히 꼬셨을 때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의 본 모습에 대해 친구들한테 들었을 땐 이미 아버지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후였습니다. 그렇게 신중한 저의 어머니는 일생일대의 순간에서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아버지와 결혼한 것. 그건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를 아는 사람들이 다 두 사람이 라고 했대요. 그만큼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기로는 아버지를 만난 그 시점에 어머니가 일상에 많이 지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집, 하는 것 없이 빠져나가는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는 부모님, 장녀의 무게, 이런 것들이 어머니를 짓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돈도 좀 있고 여자들도 안 만나고 어머니한테 잘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본 거래요. 돈 있으니 여유도 있을 거고 사람이야 고쳤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랑 1년을 채 못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이놈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통 말을 안 듣더래요. 사람 구실 좀 하게 하려고 회사 보내놨더니 같이 일하는 회사 여자랑 놀아나고 또 회사도 오래 못 다니고 때려치더랍니다. 돈도 없으면서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반 협박하더니 그 돈으로 나가서 술이나 먹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답니다. 사는 동안 반 이상은 술에 취해 들어왔대요. 혼자 일하던 어머니가 참다 일 안 할 거면 시댁에서라도 돈 받아오라니까 그러려고 자기 만났냐며 그렇게 돈 밝히는 여자였냐며 꽃뱀 취급을 하더랍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어머니의 시댁도 어머니를 엄청 괴롭혔고요. 명절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삿돈 보내라 용돈 보내라 아주 날강도가 따로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갑자기 맘 잡고 일해보겠다면서 이사 가자고 했대요. 일하면 하는 거지 무슨 이사냐니까 아내 형이 어디서 사업을 한다나 뭐라나 하면서 구구절절 늘어놓더랍니다. 어머니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 하고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떠났대요. 이전에 살던 집은 좋진 않았어도 둘이 살기에 적당한 집이었는데 이사한 집은 다 무너져가는 단칸방이었대요. 그것도 전세로 살던 집에서 전세금 빼고 월세집으로 이사 온 거였죠. 그런데 그 집에서 살고부터 아버지 외박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일 핑계를 대길래 긴가민가 하다가 이사 간 지 한 달부터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더래요. 어머니 자는 사이에 짐 다 챙겨서 야반도주를 한 겁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덩그러니 떨어진 거죠. 원래 고향 찾아가서 시댁도 가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모른다는 말뿐이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역시나 그 인간한테 여자가 생겼었고 그 여자랑 집 얻으려고 전세금이 필요했답니다. 이혼하자니 부모님한테 혼날까 싶었는지 아예 어머니를 버릴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고향에서 먼 곳에 어머니 이름으로 월세집 얻어놓고 전세금 들고 도망갔더랍니다. 그런 잡놈이 또 없죠. 그렇게 혼자가 된 어머니는 사실 그 인간한테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임신 3개월인 어머니는 정말 막막하셨대요. 집을 빼고 싶었지만 계약 위반이니 하며 집주인이 난리를 쳤고 집을 뺀들 어차피 갈 곳도 마땅치 않았죠. 친정집은 가기 싫으셨답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저를 낳고 잘 사는 거였죠. 그래서 어머니는 일자리를 알아보셨답니다. 고향에서야 아는 사람들이 추천해주면서 괜찮은 직장을 다녔다지만 이사한 곳은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 능력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일자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사간 동네 구석구석을 계속 돌아다니셨답니다. 어디 유리창에 일자리 구한다고 적혀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시장도 가보고 신문에 있는 일자리 공고도 찾아보셨대요. 그러다가 집 근처 반찬가게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걸 보고 냅다 달려가셨답니다. 처음엔 임신인 거 속이고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6개월쯤 되니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고 누가 봐도 임산부인 게 티가 났는데 마음씨 좋은 가게 사장님이 그냥 계속 일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임산부들도 많이 일을 하지만 옛날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정말 다행이었던 거죠. 저희 어머니도 진짜 대단하신 게 돈이 아까워서 산부인과에 안 가셨대요. 처음에 임신인 거 알고 가서 심장 소리 듣고 초음파 사진 한 번 찍은 뒤로 초음파 비용이 비싸서 한 번을 병원에 안 가셨답니다. 입덧도 길지 않았고 몸도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있어서 괜찮은 줄 아셨던 거죠. 그렇게 어머니가 7개월이 다 돼갈 무렵에 일 끝나고 집에 가셨는데 배가 정말 미치도록 아프더랍니다. 응급실은 비싸니까 참고 또 참으셨대요. 그러다가 병원 문 10시간 되자마자 지갑 하나 덜렁 들고 슬리퍼에다가 외투 하나 걸치고 기어가다시피 병원으로 가셨답니다. 그때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분명 병원에 가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여기가 어딘가 하고 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답니다. 산모분 괜찮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기억 안 나세요? 저희 병원 계단에 쓰러져 계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아, 네. 저 일을 가야 해서. 네? 일이요? 이 몸으로 어떻게 일을 하세요? 저희 병원에 검사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 많이 아프셨어요? 아, 네, 조금. 어젯밤부터 배가 아프더라고요. 다른 병원 다니시죠? 마지막 검진 언제 하셨는데요? 3개월 때였나? 네? 지금은 6개월은 넘어 보이시는데 일단 초음파 한번 해볼게요.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얼른 간호사한테 초음파 준비를 하라고 하셨답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초음파 화면을 들여다보셨대요. 어머니는 괜히 긴장이 되셨다더라고요. 환자분 어떤 일 하세요?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몸을 많이 쓰는 일인가요? 저 반찬 가게에서 일해요. 종일 서 있기는 한데. 이거 어쩌죠? 일 그만두셔야 할 것 같은데. 경부 길이가 많이 짧아요. 이런 분들은 출산하실 때까지 최대한 안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떡하죠? 선생님은 어머니를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셨답니다. 아마 이 여자가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싶으셨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어보지 않으셨답니다. 그 대신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매주 저희 병원 와서 검진 받으세요. 경부 길이가 좋지 않은데 심한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지켜보자고요. 아, 네. 검진 비용 안 받을게요. 네? 저도 같은 여자이고 부모가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병원비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매주 와서 검사해줘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그때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정말 힘들었지만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징징대지 않고 강해지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셨대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몰라도 의사 선생님의 그 배려에 완전히 마음이 풀어졌고 사연 있는 여자처럼 길거리에서 참 많이도 우셨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의사 선생님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 가게에 사정을 얘기해서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매주 병원도 잘 가셨대요. 이전까지는 병원에 다닌 적도 없었고
임신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던지라 몰랐던 게 많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막달이 되면 어떻게 몸이 변화하는지, 출산이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산후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선생님이자 든든한 언니였던 거죠. 전보다 한결 마음이 든든한 임신 기간을 보내시던 중 어머니에게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는 반찬 가게 일을 하고 돌아오셨대요. 설을 앞두고 있을 때라 그날따라 유독 바쁘셨답니다. 일 끝내고 집에 가는데 배가 싸리싸리하게 쪼이듯 아파오셨대요. 그간 그렇게 아픈 적이 몇 번 있었던지라 이러다가 말겠지 싶어서 그냥 집에 가서 누워서 쉬셨대요. 그런데 아프다가 말다 하는 게 규칙적이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당부하셨던 게 규칙적으로 통증이 오면 무조건 달려오라고 하셨답니다. 그때 병원도 끝났을 시간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이러다 일 나겠다 싶어 병원으로 가셨대요. 병원 가는데 평소 같으면 15분 남짓 걸리는 거리를 가다 멈추고를 반복해서 거의 30분이 걸리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천천히 호흡하면서 겨우겨우 병원에 갔는데 병원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다른 병원을 가려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병원 문을 두들기셨다는 겁니다. 저기요, 선생님. 안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기요, 선생님. 안 계셔요? 그때 갑자기 누가 위층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올려다볼 정신도 없이 아프셨던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문 손잡이만 붙잡고 계셨대요. 어머, 경자씨!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요! 알고 보니 병원이 2, 3층이었는데 4층이 의사 선생님 가족분들이 사시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소리를 듣고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급하게 병원 문을 열고 어머니를 분만실로 부축해드렸고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시고는 급하게 분만 준비를 하셨대요.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답니다. 엄마, 빨리 병원으로 와봐. 얼른요. 그러더니 곧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대요.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급하게 간호사들이 수술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장갑도 끼고 준비를 하셨대요. 어머니는 지금 누가 있고 없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아팠답니다. 경자씨, 숨 잘 쉬어야 해요. 그래야 아기도 숨을 쉴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저 오늘 아기 낳아요? 아직 애정일도 안 됐는데. 자궁문이 살짝 열렸어요.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아프면 말해요. 진통제 놔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시간이 참 길고 기셨답니다. 어머니는 잠도 못 자고 저녁밥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프셨대요. 기운도 하나도 없이 진통을 하려니까 너무 힘드셨답니다. 밤 9시에 시작된 진통은 날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대요. 그때까지도 의사 선생님과 할머니는 계속 어머니 옆을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임신 기간 동안 항상 생각하셨대요. 분만 과정이 참 외롭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상상한 것과는 달리 너무 든든해서 너무 아프지만 너무 좋으셨답니다. 그렇게 진통을 이어가던 중 아침 7시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확인을 하시더니 자궁문이 거의 다 열려서 이제 아기가 나올 거라고 하셨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할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1월의 어느 날 오전 7시 5분에 2.3kg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미숙아였던 저는 어머니의 품 대신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회복을 위해 입원을 하셨죠. 작은 병원이라 입원실이 1인실 2개에 6인실 1개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편하게 1인실 쓰라고 해주셨대요. 병실은 어때요? 지낼만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건지. 호사라뇨. 아기 낳으면 원래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 아기 낳고 이틀 입원하는데 경자 씨는 일주일 있어요. 어차피 아기도 여기에 있고 집에 가도 돌봐줄 사람 없잖아요. 집에 가면 돌봐줄 사람 없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딱 보면 알죠.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그 추운 날 맨발로 병원에 왔겠어요? 사실 남편은 바람나서 도망갔고 친정하고도 연락 안 해요. 지금 원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요. 부끄러운 사정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제 사정 묻지도 않으시고 호의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썩을 놈이네 그거. 이렇게 예쁜 와이프 두고 힘든 일 있으면 날 찾아와요. 언니 다 생각하고.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하셨고, 저는 그것보다 일주일 더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데리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더래요. 애기 엄마, 가요. 애기는 내가 안을게. 네? 아니요, 저 혼자 가도 괜찮은데. 애 낳고 애기 많이 안으면 손목에 무리 가서 안 좋아요.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가요. 정말 감사하게도 할머니는 저를 안고 집까지 와주셨습니다. 에이구, 방이 춥네. 안 되겠다. 있어봐요. 기다려보라던 할머니는 집 밖을 나가셨답니다. 한참을 돌아오시지 않길래 가신 건가 했는데 곧 밖에서 말소리가 들렸대요. 네, 이 집이요. 이 집에 놔줘요. 할머니가 연탄 아저씨를 데려와서는 어머니 집 앞에 수북하게 연탄을 쌓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에고, 엄마고 추우면 안 돼. 항상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부족하면 더 말하고. 아니요, 이렇게 안 해주셔도. 내 딸 같아서 그래요. 그것도 병원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좀 나아 보이지. 애 키울 땐 아무것도 몰라. 내가 딸이 하나라 참 아쉬웠는데 잘 됐네. 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받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잘 먹어야 애도 잘 키워요. 후끈해진 방의 온도만큼 따뜻한 말을 하신 할머니는 연탄 아저씨와 함께 사라지셨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따뜻한 방에서 저와 함께 주무실 수 있으셨대요. 그 다음 날은 할머니께서 반찬을 싸들고 오셨답니다. 반찬이랑 쌀까지 양손 가득 챙겨오신 할머니는 저 목욕시키는 것도 알려주고 기저귀도 빨아주셨대요. 그 다음 날은 주말이었는데 그날은 의사 선생님이 간단하게 어머니랑 저 진찰도 해주시고 어머니 잠 좀 주무실 수 있게 저도 돌봐주셨대요. 설거지도 해주시고 방 청소까지 해주시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한데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경자씨, 내가 뭐 하나 말해줄까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미숙아로 나오셨어요. 양수 터졌는데도 시댁에서 그렇다고 애 바로 안 나온다고 빨래 시켰대요. 멋모르는 어머니는 그거 빨래 다 하시고 그래도 양수가 줄줄 흐르고 배도 아파와서 그제서야 병원에 가셨다더라고요. 그땐 병원도 많이 없고 차도 없잖아요. 혼자 걷고 또 걷다가 병원 앞에서 쓰러지셨고 다행히 의사가 발견해서 저 나으신 거죠. 저도 민수랑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2.2kg이요. 시댁에서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낳냐면서 엄청 면박 주고 또 저희 아버지는 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사는 동안 계속 심지어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속을 그렇게 썩이셨대요. 어머니가 혼자 그 짐을 감당하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경자 씨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머니도 저도.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정말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네, 선생님, 감사해요. 저랑 민수가 이 은혜 꼭 다 갚을게요. 약속할게요. 하하, 그래요. 어이구, 우리 민수 얼른 커야겠네. 의사 선생님과 할머니와의 인연은 제가 크는 동안 쭉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나의 진짜 할머니도 아닌데 왜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건지, 의사 선생님은 진짜 우리 엄마의 언니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쯤 되어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다 듣게 되고 세 분의 사정과 인연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죠. 그 전에도 워낙 선생님이랑 할머니가 저 잘 챙겨주시기도 하셨지만 사정을 듣고 나니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선생님의 조카 할머니의 손주처럼 지냈습니다. 명절 되면 그 전이나 후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같이 명절 음식도 먹었고요. 할머니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셔야 하는데 같이 가실 분 없으면 제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집 이사 갈 때 할머니가 같이 부동산 다녀주시면서 집도 꼼꼼히 봐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마당발이셨거든요. 덕분에 가격 대비 좋은 집 구할 수 있었죠. 아,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인데 어머니가 저 낳고 나서 참 고민이 많으셨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핏덩이인 저를 두고 나갈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셨대요. 솔직히 낳기 전에는 6개월만 되면 보육시설 보내야겠다 했는데 6개월이면 걷지도 못할 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애를 놓고 나갈 수가 없으셨던 거죠. 이전에 반찬가게 일하시면서 안 쓰고 모아두었던 돈에 의사 선생님이랑 할머니가 해다 주시는 반찬, 쌀 덕에 식비도 아껴서 어찌저찌 제가 6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으셨대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면목 없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쭈었대요. 의사 선생님은 고민하시다가 제가 너무 어리니까 부업으로 할 만한 거라도 찾아다 주겠다고 하셨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의 손님으로 오시던 분이 남대문에 매장을 몇 개 갖고 계신 돈이 많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액세서리 부업을 맡기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집에서 저를 키우시면서 머리핀에 큐빅 같은 거 붙이고 목걸이 체인에 펜던트 끼우고 귀걸이 붙이는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꽤 쏠쏠했답니다. 밖에서 일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랑 둘이 빠듯하게 먹고 살 만큼은 되셨던 거죠. 그걸 제가 돌이 될 때까지 하셨답니다. 돌이 되니 이제 제가 밥다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숙아로 태어나서 계속 작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제가 이유식을 엄청 잘 먹더니 밥은 더 잘 먹더래요. 거의 우량합갑으로 쑥쑥 자랐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크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가 이젠 정말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이때 의사 선생님이 또 큰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 병원에서 청소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게 되었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한테 청소일 맡기는 게 미안하지만 병원에 있으면 할머니한테 저 맡겨놓을 수도 있고 집도 병원 바로 위층이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할 거라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청소든 빨래든 설거지든 다 할 수 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답니다. 그 이후로 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쭉 병원 청소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어머니는 청소업체를 직접 차리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그땐 지금만큼 여자 혼자 사업한다는 게 쉽지 않았던 때였대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한다고 가게 알아볼 때도 부동산 아저씨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영향이 컸었죠. 의사 선생님도 여자 혼자 병원을 운영하며 고객, 직원들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세금 관련된 것도 그때 많이 도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출 받으셔서 화장실도 없는 작은 가게에 들어간 어머니는 사무실처럼 보일 만큼만 적당하게 갖춰놓고 동네 아주머니들 몇 분 직원으로 뽑고 발로 뛰며 거래처를 확보하셨대요. 사실 식당 같은 곳은 직접 청소를 하니까 따로 청소업체를 안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화구나 냉장고 안 청소해달라는 곳이 덜어 있었더랍니다. 그것도 대부분 여사장님들의 가게였죠. 아무래도 같은 여자이니 맡기기 수월했던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식당들부터 시작해서 빌라 청소, 집 청소, 건물 청소까지 하셨습니다. 그때도 마당발 할머니께서 소문 많이 내주신 도움이 정말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병원 청소랑 병원 건물 청소는 달에 2번씩 무료로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저는 중학생 때부터 가난이라는 걸 거의 모르고 부족함 없이 잘 컸습니다. 밥도 정말 많이 먹었던 저는 미숙아로 태어났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몸무게가 거의 100kg였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하지만 100kg면 좀 심하긴 했죠. 민수야, 너 왜요, 선생님? 저 어디 아파요? 검사 결과가 안 좋아요? 어떡해. 아니, 너 비만이야. 선생님, 너무해요. 너무한 게 아니라, 민수야, 너 진짜 비만이야. 살 빼야 해. 그 작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큰 거지? 안 되겠다. 너 오늘부터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해야겠어. 선생님네 대학생 형 알지? 그 형이랑 운동해. 걔는 너무 말라서 해야 해. 아, 선생님, 식단 조절만은. 안 돼. 엄마한테 다 말해둘 거야. 너 이러다가 큰일 나. 운동하고 오래오래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네.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의 아들인 대학생 형하고 밤마다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가서 10바퀴 뛰고 줄넘기 1000개 하고 훌라후프도 했습니다. 사실 그 형은 맨날 공부만 하고 말도 없던 형이라서 잘 보지도 못했고 만나도 서먹했거든요. 근데 운동하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가끔 형이 공 가지고 나오면 둘이 족구도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죠. 고등학생 때 별명이 멸치였던 형은 운동하고 엄청 먹으면서 보통 체격보다 더 몸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80kg까지 뺐고요.
그런데 제가 원래 진짜 살만 많았는데 운동하면서 살을 빼니까 점점 근육도 생기고 몸도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애들이 힘들어하는 무거운 거 어렵지 않게 들 때 제가 힘이 좋다는 걸 알게 되었고 체력도 남들보다 낫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TV에서 소방관이 나오는 다큐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뭐가 되고 싶다는 게 딱히 없었는데 운명의 짝을 만난 것처럼 뿅 반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소방관이 될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친구들도 다 저는 힘도 세고 듬직하니까 잘 될 거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소방관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사람 살리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한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공부를 해야 사람을 살리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소방 공무원 시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해본 놈이 한다고. 저는 여지껏 공부 안 해본 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말 어리석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소방관이 많은데 설마 내가 안 될까? 공부 설렁설렁 하면 되겠지 했습니다. 간절함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성인 되고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19살 때도 생일 지나면 면허시험 볼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저 겁먹들 것 같다고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친구들 피 터져라 수능 공부할 때에도 저는 소방관 될 거라고 떵떵거리면서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었고 우선 면허부터 따자 하고 면허 필기시험 보고 기능 주행까지 하니까 몇 달이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간절함이 없었죠. 20살이 되었으니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놀다 보니까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공부해볼까 하고 책 몇 권 사서 공부하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자신감인지 그 다음 해에 시험을 쳤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참담했죠. 제가 맨날 공부한다고 밖으로 나가니까 진짜 맘 잡고 공부하는 줄 아셨던 어머니는 엄청 화가 나셨고 그렇게 끌려가듯 자원 입대해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군복무 하는 중에는 너무 힘들고 할 일도 많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조금 무뎌졌었는데 말년되니까 점점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녁 앞두고 휴가 나가서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나 이번에 승진한다. 월급은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이제 기술직이잖아. 평생 굶진 않겠지? 나 이번에 졸업이잖아. 다음 달부터 인턴 나가. 나는 교수님이 날 너무 좋아해. 대학원까지 가게 생겼다. 친구들의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는 다 똑같은 교복 입고 비슷한 게임 좋아하면서 대화 내용도 비슷했는데 사회에 나가니 완전 길이 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저녁하면 뭐 할 거냐고 계획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대체 뭘 하면서 산 건가? 나한테 남은 게 뭔가? 뭘 이루었나 생각해보니까 남들 다 있는 운전면허증 뿐이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역하고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 혹시 나가면 놀고 싶어질까봐 집에서만 공부했습니다. 이때 또 의사 선생님이랑 할머니한테 큰 도움 받았던 게 제 보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친구분이 한의사셔서 부탁해서 좋은 걸로 다녔다면서요.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는 멋진 분들이 계시니 저도 끝까지 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2년 있다가 저는 드디어 그렇게 입으로만 떠들어댔던 소방 공무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의사 선생님, 할머니, 형까지 다 초대해서 한상 가득 차려주시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자, 민수, 할머니랑 선생님이랑 형이 주는 선물. 선생님, 이거 용돈이에요? 우와, 멋진 소방관 되라고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그때 정말 봉투를 가득 채운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 돈이 얼만지가 중요하기보다 함께 저를 축하해 주시는 마음이 더 감사했었죠. 이 인연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대로 된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소방관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에게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고 했잖아요.
허리랑 다리가 안 좋으셨거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허리, 다리가 안 좋으시겠지만 할머니는 무릎에 물도 계속 차고 허리 수술한 이력도 있으셨습니다.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 속도는 빨라졌고 제가 20살 되었을 쯤에는 걷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할머니 댁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병원 위 집은 너무 높아서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세주고 선생님 병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다 보니 언제나 부지런하시던 할머니가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게 되시고 집에만 계시게 되셨거든요. 흔히들 하는 말로 움직이던 사람이 안 움직이면 병이 난다고 하잖아요. 할머니도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데도 건강은 더욱 악화되셨고요. 그러다가 추운 겨울 할머니가 소화가 안 되셨나 봐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나가셨던 모양인데 약국 갔다가 소화제 사서 돌아오는 길에 쓰러지셨고 의식 없으신 채로 병원에 한 달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남편분, 제가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대학교 교수셨거든요. 그때 해외에 계셨는데 급하게 들어오시고 형 다른 지역 연구소에 있다가 들어오고 저도 근무하다가 소식 듣게 되어서 퇴근하고 바로 가고 어머니도 일하시다 말고 뛰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 장례식장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드라마에서나 장례식장을 봤지 직접 가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장례식장을 비롯해서 주르륵 장례 치르는 곳이 엄청 많았는데 뭔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복도에 가만히 앉아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는데 병으로 떠난 사람도 많았지만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소방관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겠구나. 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책임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보내드리는 길 지키고 할머니 산소까지도 배웅해드렸습니다. 어머니랑 의사 선생님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이 울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야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3번째 근무지 발령을 받았을 때였죠. 발령받고 가보니까 할머니 산소가 있는 산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서울 같은 도심이 아니고 시골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없는데 교통사고가 종종 난다고 하더라고요. 터널에서도 사고 날 때도 있고 산 올라가는 찻길에서도 사고들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땐 차가 터지거나 산으로 불길이 번져서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으니 꼭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하더라고요. 차 기름 떨어지고 불나고 있으면 무턱대고 뛰어들지 말라고도 했죠. 그렇게 사고당한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하길래 더 긴장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쪽 발령받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교통사고는 2번 정도 있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이동하면서 상황을 듣는데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차들이 신고를 해왔다는데 승용차랑 트럭이 부딪혔는데 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자들은 터널 안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니까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이었던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터널이 다른 터널보다 유독 어둡고 길더라고요. 저쪽에서 붉은 빛이 보이는데 정말 현장에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뛰어가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두워서 멀리서는 보이진 않았지만 저 차는 분명 제가 아는 차였습니다. 바로 의사 선생님의 차였습니다. 그냥 차종만 같은 거겠지 하면서 더 가까이 가서 차 번호판을 보는데 정말 의사 선생님 차가 맞더라고요. 절대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차 번호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 면허 따고 선생님이 차 빌려주신 날 어머니 모시고 마트 갔다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려서 지하 주차장을 다 돌아다녀서 찾았으니 절대 잊을 수 없었죠. 깨진 앞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백미러에 귀여운 구슬이 꿰어진 기다란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 형이랑 같이 만들어드렸던 목걸이였습니다. 그 안으로 보이는 사람,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무작정 달려가는 저를 같은 구조대원이 말렸습니다. 차 기름 떨어지는 거 안 보여? 어느 정도 진압되면 가자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선생님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벨트가 잘 풀리지 않아 힘을 주다가 손을 베어 피가 났습니다.
그땐 아픈 줄도 심지어 다친 줄도 모르고 선생님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겨우 의사 선생님을 끄집어내고 나오니까 갑자기 불길이 거세지면서 펑펑 소리를 내더니 선생님 차가 터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저도 선생님도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바로 구급대원들이 선생님을 병원으로 모셔갔고 저는 형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 후 바로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외상만 있을 뿐 다른 검사에서는 다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계속 의식이 없으시다가 제가 도착하니까 선생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먼저 와 있던 형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정신이 좀 들어요? 괜찮은 거예요? 병원이니? 내가 사고 나고 민수 얼굴을 본 것 같은데. 민수가 엄마 살렸어요. 민수가 신고받고 출동했대요. 여기 민수 있어요. 엄마, 보여요? 민수야, 너무 고마워. 할머니 산소에 가고 있었거든. 할머니가 너한테 알려줬나 보다. 나 사고 났다고. 고마워, 민수야. 덕분에 살았다. 정말이야.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찌그러져 엎어진 차 안에서 피를 흘리는 선생님을 보고 정말 선생님을 잃는 줄 알았거든요. 그 아픔은 할머니만으로 충분했기에 그날 선생님 품에 안겨서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트럭 운전사 아저씨도 생명에 지장 없이 크게 다치지 않으셨고 대원들도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트럭 아저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선생님과의 옆 간격이 가까워지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엑셀을 밟았고 놀라서 핸들을 잘못 돌려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늦었거나 구조하는 걸 망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다시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선생님은 금방 회복을 하셨고 왼쪽 팔에 깁스를 하시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선생님은 금이 갔던 왼쪽 팔까지 완전히 회복을 하셨고 언제나처럼 다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같이 모일 때면 선생님은 그때 일을 떠올리시며 얘기하십니다. 민수가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야. 예전에 경자가 그랬지. 나중에 은혜 다 갚는다고. 애초에 그런 걸 바라고 챙겨준 건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로 난 은혜보다 더한 걸 받았어. 나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을게. 그럼 저희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연인 거야, 언니. 이러라고 하늘에서 인연을 맺어준 거야. 우리도 언니네한테 너무 고마워. 서로가 위급한 상황에서 계속 서로를 구해주는 저희의 이 특별한 인연을 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바로 운명이 아닐까요? 제 소중한 사람들 다치는 일, 아픈 일 없게 제가 항상 돌보고 더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소방관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글 마치겠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에 모두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